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랩실 탐구를 함께할 생명공학과 서혜영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의 제2 캠퍼스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내부를 같이 둘러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 1층에 나와 있는데요. 네, 혹시 이곳이 어떠한 실험실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는 항공우주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동 실험실입니다. 여기에는 풍동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장비와 그리고 로켓 연소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풍동 실험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풍동 실험실에 계시는 연구생분도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이영진 교수님 산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 한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안쪽 내부를 조금 둘러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먼저 보이시는 요 풍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암속 풍동이라고 하여서 마하스 0.1에서 0.3까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암속 풍동입니다. 네. 네, 이곳에 계시는 연구생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또 이 랩실에 들어오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계기로 이 랩실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SF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 보이는 우주선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저런 우주선에 들어가는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계기로 항공우주학과에 지원하였고 이제 더 기회가 되어서 이제 추진방에 들어가서 대학원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랩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또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실까요?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연료를 이용하는 엔진과 로켓 엔진과 이제 메탄을 이용하는 로켓 엔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재사용 발사체, 그러니까 요즘에 팔콘 9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착륙하는 그런 로켓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항공우주 랩실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을 고려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선배로서의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누리호 발사 이후로 저희 나라에서도 되게 항공우주에 관한 투자와 관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도 항공우주는 굉장히 더 많이 성장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더 각광받을 학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선이나 아니면 비행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우리나라를 이끌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정말 다양한 실험 기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파이프들이 3개로 쭈르륵 이어져 있는 걸 다 보실 수 있는데 이 3개의 실험 장치들이 모두 풍동입니다. 3개가 있는 이유는 사용하는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쪽 거는 마하 4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초음속 가열 풍동이라고 하는 실험 장치고 중간 거는 마하 7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마하 2까지 사용할 수 있는 풍동 실험 장치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하 7짜리 풍동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이제 마하 7 같은 경우에는 고압의 가스랑 낮은 압력의 가스를 부딪혀가면서 이제 충격파를 이용해서 이제 데워서 엔탈피를 높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험 장치의 이제 작동을 제어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BDST라고 하여서 이제 내부에 충격파와 두 가스 사이의 엔탈피 차를 이용해서 가속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 장비가 이제 지금 로켓 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장비인데 이렇게 로켓이 있고 이 로켓에서 이제 가스가 분출되면서 점화가 돼서 추력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특이한 게 이렇게 약간 방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고도 무사 장치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고도 0km에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이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실제로는 이 내부 환경이 고도 막 50km, 20km, 50km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내부 환경을 모사해서 실험을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연구실 내부에 특이하고 신기한 실험 기구들이 많아서 흥미로운 그런 탐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바로 최근에 발사한 누리호와 관련된 항공우주공학과 제주추진연구실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영진 교수님을 찾아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영진 교수입니다. 항공우주공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추진 분야, 항공기랄지 아니면 뭐 로켓이랄지 이런 항공우주 비행체의 엔진 분야나 추진 분야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맞는 혹은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저 역시도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 한 3학년, 4학년 강의를 듣고 나서 추진 쪽, 엔진 쪽 분야에 큰 관심이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의 엔진 분야 쪽으로 대학원 전공을 하고 현재까지 로켓이나 아니면 항공기 같은 거에 이렇게 엔진 쪽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역할과 발사의 의의가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이런 게 미래 전망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누리호가 이제 발사 성공을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의가 있어요. 이제 먼저 누리호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는데, 누리호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로켓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로 따지면은 하나의 자동차와 똑같은 겁니다. 이걸 우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우주에 가야 되고 혹은 우주에 뭔가를 옮겨야 되고 할 때 운송수단이 필요하지요. 그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이런 로켓과 같은 발사체,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우주 발사체라고 부릅니다. 누리호도 당연히 우주 발사체에 해당하고요. 가장 큰 기능은 여기 나와 여기 보통의 우주 발사체들은 여기 부분에 이제 탑재체라고 하는 뭐 위성이 될 수도 있고요. 탐사선이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탑재물을 우주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우주 발사체의 역할이에요.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제 5개의 위성을 넣어가지고 우주에 보냈죠. 발사의 의의를 따지면 가장 첫 번째 거는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실현이 됐다, 아니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30년 전부터 위성을 만들어 왔고 현재 다른 나라의 위성을 수출하기도 하고 위성을 대신 이렇게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런데 위성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 가서 기능을 하려면 위성을 우주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운송 수단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로켓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위성을 갖다가 뭐 우주에 보내겠다고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위성에 때문에 혹은 이 발사체의 미션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보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술 노출이 될 수 있는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 위성을 마음대로 올려보낼 수 없는 문제들도 생기고요. 쓸 수 있는 발사체를 찾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 누리호가 이번에 성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성을 쓰고 올리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성이 이제 좀 생겼다. 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공했던 누리호는 소형급이에요. 소형급이고 뭐 중형, 대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발사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같은 것들이 대형급이죠.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큰 트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택시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큰 탑재체, 큰 위성을 가지고 이제 우주에 올려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누리호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성을 혹은 우리의 탑재체를 우리 맘대로 우주에 보내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의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주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뉴 스페이스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반대되는 말이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산업 기술이랄지 아니면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요 누리호라고 하는 이 개발하는 것도 10년에 걸쳐가지고 2조가 들었거든요. 돈이.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주에 가는 거를 뭐 나라의 어떤 위상의 제고, 냉전 시대에 미소 간의 대립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먼저 우주에 가느냐,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다, 니네 기술이 더 처진다, 뭐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현재의 우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산업으로 보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이나 혹은 장치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민간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주를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우주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이제는 할 수 있다. 우리의 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들에 따라서 자신감을 좀 얻었다.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거는 전 세계 10번째 나라에 해당하는데요. 실용성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위성이 1톤급 이상을 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세계 7번째예요. 이런 정도 기술력을 갖게 됐다. 이런 데서 우리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주 산업은 굉장히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전망이 다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에 뭐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뭐 화성에 가서 살아야 한다. 아니면 뭐 달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걸 차지하고서라도 우주는 활용 가능성이 되게 넓거든요. 지구에서 귀하게 되게 생각하고 있는 자원들이 달에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분야들을 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비단 발사체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이 있을 수 있고요. 통신들이 있을 수 있고 분야가 되게 넓죠. 그 다음에 산업이 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리호가 정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큰 발걸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달 탐사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리호는 발사체라고 하셨는데 달 탐사선은 또 다른 우주선이라는 개념이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달 탐사선인 다누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달 탐사선은 두 가지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달 궤도선입니다. 달이 있으면 달의 궤도만을 빙빙빙 돌면서 달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달의 표면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고 관측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달 궤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달을 탐사하는데 실제로 달에 이렇게 착륙해서 내릴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달 착륙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번에 다누리호는 달 궤도선입니다. 8월 2일에 스페이스X의 팰컨 9에 올려져가지고 달에 가게 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누리호가 사실은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 다누리호가 달에 가서 궤도를 돌면서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그 미션을 수행을 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장비예요. 그 중에 일부 장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달 탐사 프로그램에 쓰이기도 하는 장비가 있기도 하고요. 다른 선진국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의 성장력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누리호의 발사를 순수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성공을 시켰고, 마찬가지로 다누리호에서도 우주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장치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기술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누리호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에 있어서 자원 분석뿐만 아니라 운용 기술까지도 드러낸 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주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첫 번째거든요. 처음 나오는 일인데요. 간 것도 처음이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끔 하고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스페이스X의 그 팰컨 9에 실어서 올려가기는 하지만 달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용 자체를 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또 하나 더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도전적인 미래 우주 기술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제 또 미래 우주 교육센터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주 탐사랑 자원 활용 분야에서도 선정이 되셨어요. 혹시 이 분야 연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말고 실제 연구를 통한 대학원 석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이에요.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은 크게 세 분야에 선정을 했었고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누리호와 같은 발사체 분야, 발사체의 신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을 양성하는 이런 분야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리호나 이런 발사체는 운송수단이었다고 했잖아요.
가서 보내졌으면 이제 실제 우주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 탐사를 해야 될 텐데요. 자원을 활용을 하고 이쪽 분야가 이제 두 번째 분야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주에 가서 미션을 수행을 하거나 가는 도중에 지구하고 계속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통신 분야가 세 번째 분야였거든요. 우리 인하대학교는 두 번째 그 자원 탐사 및 활용 분야에 지원을 했고요. 인하대학교에서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 분야의 연구 주제로 삼은 거는 크게 세 가지를 삼았는데요. 달 착륙선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8월 2일에 보내는 거는 달 궤도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의 국가개발 로드맵에는 2031년에 달 착륙선을 또 이렇게 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달 착륙선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달 착륙선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 어떤 장비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할 거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달 착륙선 안에 들어가 있는 로버, 착륙을 했으면 이제 달 탐사를 해야 될 테니까 로버가 다니겠죠. 그 로버의 개발, 로버가 다닐 때 예를 들면은 자원을 탐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게 쓸모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지금 아르테미스에서 쓰이려고 하는 레이저 분광기 같은 거, 자원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연구 주제고요. 두 번째 연구 주제는 달에 가는데, 여태까지 인류가 달에 가는 거는 달의 가장 쉬운 부분을 갔었거든요. 실제로 달의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달 극지라고 얘기를 해요. 달 남극에 가는 길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길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우주 항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주 항법 기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자원을 추출을 했어요. 자원을 추출을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되게 귀중한 자원이에요. 지구로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좀 더 해보거나 활용 가치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으면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또 필요한 게 달에서 운영될 수 있는 로켓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달에서 이제 로켓을 운용을 하려면은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를 다 해서 가지고 가자면 너무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있는 물을 활용을 해서 물을 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로 분류해가지고 다시 로켓 기술로 쓸 수 있는, 로켓의 연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수전의 추력기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그 세워진 목표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었죠. 인하대학교의 달 착륙선이 또 우주에 나가는 날이 있으면은 정말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재착륙 그리고 재사용 로켓인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재사용 로켓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혹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난이도도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실어서 보내는데 차비가 얼마나 들 거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똑같은 물건을 싣고 가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있고 돈이 되게 적게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타실 건가요? 그렇죠. 돈이 적게 들어간 걸 타겠죠. 그러면은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방법이 재사용 방법이었어요. 발사체의 효율 혹은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을 구분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1단이 먼저 다 자기의 역할을 하고 나면은 이게 빈 깡통이니까 1단을 이제 떼버리고 나머지 2단하고 3단만 갖고 운용을 하다가 다시 2단도 다 태우고 나면은 2단도 떼버리고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러면은 1단 떼어지고 난 요 1단이나 2단들은 다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재사용을 하자라고 생각한 개념이 스페이스X에서 나왔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들을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는 재사용 기술이 하나도 없는 발사체인데요. 재사용 발사체를 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일이었고, 재사용 발사체에 필요한 어떤 핵심 기술들을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연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누리호에 쓰고 있는 연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등유 계열의 이제 케로신이라고 하는 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얘는 탄화수소 계열인데, 이런 등유 계열은 타고 나면, 연소가 되고 나면은 숯과 같은 그 검댕이 있잖아요. 이런 숯과 같은 찌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재사용을 하려면, 이 엔진을 다시 재사용을 하려면 그 숯이나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사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게 하려면은 그러한 숯이 잘 안 나오는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료가 이제 일종의 수소, 그다음 좀 적게 나오는 게 메탄, 이제 이런 연료들이거든요.
이런 연료를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연료들은 등유 계열하고 다르게 등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상온에서 그냥 액체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메탄이나 수소는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를 해요. 근데 액체로 만들고 액체로 우리가 쓰려면은 극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영하 한 200도, 250도 수준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극저온 상태에 그러한 연료들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모든 걸 다 극저온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장비들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 재사용할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재사용을 하려면은 타고 단분리를 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이 시스템을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력을 갖다가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기술들, 추력 조절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려운 기술 중에 한 가지고요. 얘들을 갖다가 내가 정해진 시점에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제어 기술, 착륙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어려운 기술들인 거죠. 이런 기술들이 다 되어야지만이 이제 재사용 기술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팰컨 시리즈의 로켓들이 다 재사용 로켓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주 시장은 전부 다 스페이스X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의 발사체 대비 싸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향후에 재사용 발사체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런 경쟁 시대에 우리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항공우주 꿈나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우주 분야는 이제 되게 이렇게 동경의 하나의 분야거든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가 좋아가지고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딱 들어섰잖아요. 경제로 따지면 뭐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대형 국가가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분야는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있던 수준만큼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기술적으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항공우주 분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뭔가를 결실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정부가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 결실이 나오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간에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우주 분야의 투자가 되게 늦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로켓 기술이 지금 거의 한 30년, 40년을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어느 한 분야만 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그 분야를 막 이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선진국 계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려면은, 그러려고 치면은 그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전망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남아있는 한 분야 중에 한 가지가 항공우주 분야예요. 비행기에 관심이 있고 로켓에 관심이 있고 저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그 항공우주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과감히 도전해보라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더 좋은 기회가, 나은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고 있는 항공우주 꿈나무들이 그 꿈을 유지하고 앞으로 좀 더 도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하대학교의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항공우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항공우주 미래가 정말 밝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랩실 탐구는 계속될 예정이니 여러분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안녕.